네, 한 주간의 스포츠계 이슈를 진단해보는 클릭 스포츠입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소치 동계올림픽과 축구대표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 스포츠부 이경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경재 기자, 오늘 우리 선수단 본진이 소치로 출국을 했어요. 네, 설 연휴도 있고 우리 선수단 본진이 오늘 아침에 소치로 향했습니다. 본진이라고 하지만 선수 단장 등 임원들을 제외하고 스키와 썰매 종목, 바이애슬론 등 46명이 전 세계를 통해서 출국했습니다. 자, 지금 출국하는 장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금메달 기대하고 있는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은 유럽에서 전지 훈련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김연아 선수는 국내에서 훈련을 계속하다가 오늘 12일에 출국할 예정입니다. 우리 선수단 역대 최다인 71명이 이번에 출전하는데 최소 금메달 4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수 단장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죠. 금메달 4개 이상을 따서 종합순위 10위권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치올림픽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또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평창에서는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러시아도 이 동계올림픽 개최는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소치 동계올림픽 규모와 일정부터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러시아가 7년 전이죠. 우리 평창을 불과 4표 차로 제치고 네. 이번에 올림픽을 유치하게 됐는데요. 러시아로서는 첫 동계올림픽 개최고 또 러시아로 분리된 이후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올림픽입니다. 이번 기회에 스포츠 강국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리고 또 관광 수입을 통한 경제적인 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대회 홈페이지에는 99개 나라가 나와 있는데 최종 85개 나라가 출전하고요. 예. 출전 선수는 2,500여 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8일 새벽 1시에 개막식이 펼쳐지고 24일 새벽 1시에 폐막식이 열립니다. 네, 토요일 새벽 1시에 개막식이 열리는데요. 네. 자, 러시아가 소치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썼다고 해요. 역대 가장 비싼 올림픽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돈을 들인 만큼 이전 대회와 좀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이번에 러시아가 이 소치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510억 달러, 그러니까 네. 우리 돈으로 한 53조 원 가량을 쏟아 부었습니다.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 400억 달러를 쓴 것이 이제 가장 그동안 가장 비싼 올림픽으로 기록이 남았었는데요. 러시아가 이제 역대 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돈을 쓰게 됐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이 강한 러시아라는 정치적인 슬로건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소치 올림픽은 러시아가 과거 이 소비에트 연방 시절의 그 영화를 연상시키는 러시아의 그 민족적 그리고 국가적인 그 자긍심을 높이는 정치적인 퍼포먼스로 실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IOC의 그 스포츠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난해 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새로 선임이 됐죠. 예. 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체제에서 치러지는 첫 번째 올림픽이라는 점에서도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번 소치 올림픽이 다음 대회를 우리가 유치하게 되잖아요. 개최하게 되죠. 평창 올림픽이니까. 때문에 경기력이나 성적뿐만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이 소치 올림픽의 경기 운영, 대회 진행을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는 입장이 있고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 동계 종목에 많은 투자를 하고 육성을 해서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 이 썰매 전 종목에서 우리 선수들이 출전하게 되는데 예.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2010년도에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 피겨 쇼트트랙에서만 메달을 따왔는데 2010년에 처음 피겨와 스피드에서 메달을 따왔고요. 이번에 한 탑 10 정도의 그 성적을 썰매 종목에서 일궈내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동계 종목에서도 국민적인 관심과 메달을 따내는 종목의 스펙트럼을 좀 더 넓힐 수 있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죠. 네, 앞서 선수단장의 목표도 들어봤는데 소치에서 우리가 이제 톱10에 이번에도 들게 되면 예. 3회 연속 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번에 톱10에 들게 되면은 2006년 토리노에 이어서 3회 연속 올림픽 톱10을 기록하게 되고요. 아마도 이 대한체육회에서는 앞서서도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최소한 금메달 4개에서 10위권은 4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를 했죠. 근데 제가 계산하고 또 체육회 내부에서는 최소 4개에서 금메달 7개까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목표 달성에 대한 이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최소치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게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가
종합순위 5위, 금메달 13개를 따냈는데 우리가 예상한 것과 거의 들어맞는 수치였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도 이제 스포츠 과학이 발전을 해가지고 엘리트 선수들에 대한 관리와 해외 선수들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수준에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 이번에도 뭐 피겨의 김연아 선수나 빙상의 모태범 이상화 선수 그리고 이 쇼트트랙의 심석희 선수 등이 갖고 있는 기량만 현장에서의 돌발 변수가 어떻게 한다면 거의 예상대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금메달 4개보다 더 추가로 최대 가능성이 높다고 7개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대 7개까지. 예. 이경재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표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다는데 네. 동의를 하고 따져보면 여자 선수들이 굉장히 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피겨의 김연아 선수랑 빙속 여자 500m 이상화 선수는 2연패가 이렇게 보이고요. 쇼트랙의 심석희 선수가 외신에서 이제 3관왕 후보로 꼽고 네. 있는데 1000m와 1500m, 3000m 계주까지 3관왕이 거의 뭐 사실상 확정적인 것으로 전망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 5개가 되죠. 추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모태범 선수가 500m, 1000m 출전합니다. 뭐 2관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두 종목 중에 1개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또 남자 쇼트랙도 많이 부진하다고 하지만 뭐 이한빈 선수라든가 5000m 계주에서 만약에 2개 가운데 1개 정도 따낸다면 7개 정도가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목표를 세운 4개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얻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고요. 자, 스포츠에서는 언제나 예상 외에 깜짝 스타가 등장하곤 하는데요. 예.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지금 후보로 거론되는 후보 말고 어떤 선수들 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그 여자 컬링을 한번 눈여겨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이 컬링이 이게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2012년에 이 세계 여자 선수권 대회에서 4강에 올랐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중국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그 무엇보다도 여자 컬링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역사가 짧아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컬링 연맹에서 올림픽 메달 프로젝트를 이미 그 가동을 했고 이 계획에 따라서 착실하게 준비된 팀입니다. 때문에 최근에 성적도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서도 아마 대진운이 좋다고 한다면은 예상 외에 깜짝 성적을 거둘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시면 컬링은 좀 생소한 종목이고 비인기 종목으로 좀 여겨왔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되는지 장하영 기자 리포트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톤을 쥔 선수가 발판을 박차고 미끄러집니다. 지름 3.6m 하우스의 중심에 최대한 가까이 스톤을 올려놓는 승부입니다. 한 팀 선수는 4명. 순서대로 돌아가며 2번씩 스톤을 던질 수 있습니다. 상대팀 스톤을 쳐서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우리 팀 스톤을 보호하기 위해 막아서기도 합니다. 선장 역할을 하는 각 팀 스킵이 번갈아 마지막 8번째 투구를 한 뒤 하우스 위에 있는 스톤의 위치가 승패를 가릅니다. 이 경기에서는 스톤을 가장 중심 가까이 올려놓은 빨간색 팀이 이겼습니다. 진 팀의 가장 중심에 있는 스톤보다 안쪽에 있는 스톤 1개당 1점씩.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진 팀은 하우스 위에 스톤이 있어도 0점입니다. 그럼 이 승부에서 점수는 몇 대 몇일까요? 여기까지가 한 엔드입니다. 10엔드를 진행해 합산 점수로 승자를 가리기 때문에 흥미진진한 승부가 장시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과가 항상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그 짜릿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를 좀 2시간 반, 그러니까 경기 시간이 길긴 하지만 계속해서 보시다 보면 이제 재미를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컬링 선수들이 빗자루로 열심히 바닥을 닦는 건 승리를 위해 스톤의 속도와 방향을 조정하는 겁니다. 경기가 시작되면 감독과 코치는 경기장에 들어올 수 없어 선수들끼리 두뇌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소치에서 첫 올림픽에 출전한 여자 컬링 대표팀은 4강을 추리기 위해 일본과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9차례 리그전을 펼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네, 일본과 지금 첫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동계올림픽 첫 출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메달 획득까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게 두 팀이 경기를 펼치는 경기니까 이제 변수가 많이 적용될 수 있고 또 네. 4강 이후로는
토너먼트를 경기를 펼치니까 충분히 저는 최근에 국제 경기 성적도 좋고 또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메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깜짝 그 종목을 전망한다는 게 사실은 그 기대를 안 했던 종목을 생각하는 거니까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좀 주목해야 될 종목 중에 썰매 종목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봅슬레이와 스켈레톤 그리고 루지 이 세 종목인데 세 종목 모두 출전권을 따냈는데 가장 그 메달 가능성이 높은 선수는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입니다. 현재 세계 10위권 정도의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지난 7일에 그 캐나다 휘슬러에서 열린 대륙간컵에서 금메달을 따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회에는 지난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캐나다의 존 몽고멜리도 출전을 했는데 윤성빈보다 기록이 늦었습니다. 상승세를 타고 있고 정신력도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깜짝 메달 소식도 들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이 무엇보다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무엇보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축구 소식도 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주영 선수가 아스널을 떠나서 와포드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적 마감 시간 직전에 극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관심이 집중됐던 브라질 월드컵 출전 가능성도 높아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유럽리그 이적 마감 시한 1월 말까지니까요.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 8시까지라고 보면 되는데 그 시간을 맞춰서 좀 발표를 했고요. 지난번에 아스널에 갈 때도 마지막 날 전격적으로 이적이 성사됐는데 이번에도 마지막 날 임대가 결정됐습니다. 박주영의 새로운 행성지는 잉글랜드 2부 격인 챔피언십의 왓포드인데요. 조금 생소한 팀인데 99년, 2000년 시즌에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이 됐다가 바로 챔피언십으로 강등이 됐고 또 2006, 2007 시즌에도 승격이 됐는데 한 시즌 만에 강등이 돼서 아직까지 챔피언십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24개 팀 가운데 16위니까 승격보다는 3부 리그 강등을 좀 걱정할 처지라고 보면 되고요.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박주영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대표팀 합류가 관심인데요. 네. 당장 오늘 홍명보 감독도 새 팀에서 출전을 하면서 좋은 활약을 펼친다면 대표팀 전체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단서가 붙긴 했지만 웬만하면 뽑겠다는 그런 얘기겠죠. 아무튼 박주영 선수 본인 또 와포드 팬들만큼이나 우리 축구 대표팀 국내 축구 팬들도 축구 천재 비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영 선수 이적. 예. 아마 이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분명히 뽑을 거라고 보죠. 그리고 네. 이전까지도 새로운 그 출전 기회를 얻기를 그러니까 해답을 주고서 문제를 계속 내주면서 기다려 왔거든요. 그리고 국내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이 박주영 선수를 가장 잘 알고 박주영 선수의 효용과 활용을 가장 잘 아는 감독이 바로 홍명보 감독이고요. 실제로 2010년 런던 올림픽에서 병역 문제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성과를 낸 적도 있죠. 때문에 아마 3월 6일 그리스전에서 이 박주영 선수가 합류할 것으로 보이고요. 박주영 선수가 제 몫으로 해준다면은 홍명보 감독의 가장 큰 고민거리 원톱 자리에 지동원 선수, 그리고 김신욱 선수 등과 함께 후반전 월드컵 본선에서 후반전에 조커 카드 활용 등을 포함해서 굉장히 그 대표팀 운영에 여유를 갖게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자, 일단 축구대표팀은 내일 미국과 평가전을 치릅니다. 내일 네. 아침 7시 예정돼 있는데요. 예. 일단 이전에 있었던 멕시코전 4대0 패배 충격이 참 커 보입니다. 안타깝게 지켜봤는데요. 예. 내일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내일 평가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홍명보 감독이 출국 전에 월드컵 대표팀의 골격은 어느 정도 갖춰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K리그 선수를 주축을 해가지고 일부 이제 J리그 선수들이 합류를 했는데 이번 평가전의 가장 큰 의미는 이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들 선수 가운데에서 본선 멤버들을 추려내는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전제 훈련 그리고 세 차례의 평가전이 마지막 검증 무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4대0 패배라는 충격이 있지만 미국전을 통해서 일반 국민이 바라보는 미국전의 의미와는 다르게 내일 경기에서는 아마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김신욱 선수 또 중앙 미드필더인 박종우 선수 그리고 측면 미드필더인 이 고요한 그리고 왼쪽 그 윙백에 있는 김진수 선수, 이용 선수 등등에 대해서 확신을 만약에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세 차례 평가전에서 국민적인 일반의 평가와는 다르게 승부와는 떠나서 가장 큰 소득을 얻게 된 전지 훈련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선수 선별이 가장 좀 중요한 예. 목적이라고 보시는 이번에 그 마지막 기회였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도 어떤 이제 시청하는 분들은 승부에 또 관건일 것 같은데 이경재 기자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이번 평가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유로파가 빠져 있어서 베스트 전력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상 수비 쪽에서는 지금 나온 선수들이 베스트거든요. 말씀하신 네. 대로 김진수나 이용 선수도 마찬가지고 지난번 멕시코전 때 수비 조준력이 흔들리면서 4대0 패배를 했기 때문에 물론 수비가 현대 축구에서 수비수만 갖고 하는 건 아니고 중간에서 미드필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선수를 가지고 결국에는 월드컵 브라질을 가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선수들이 수비에서 좀 엇박자를 내고 조준력이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큰 걱정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수비 조준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데 큰 의미를 뒀으면 좋겠고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승리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어쨌건 내일 연휴 마지막인데 아침부터 좋은 소식 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 스포츠부 이경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